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3시 23분 5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경알자, 경제공약 알고 뽑자 시간인데요. 자, 코너지기로 자리하신 두 분 오늘도 전화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두 분 전화 연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양당 후보의 이 경제 관련 공약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사실 이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유권자들도 아마 공약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자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대선에서는 좀 뭐랄까요? 이렇게 큰 그림의 어젠다성 공약보다는 좀 디테일한 공약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소확행 공약, 국민의힘에서는 심쿵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공약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일단 홍성국 의원님께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네. 소확행 공약 대략 한 6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더 됩니다. 오늘까지 네. 67개 발표가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세계 5강이라는 슬로건, 또 위기에 강한 경제 대통령 같은 구호는 우리가 나가는 큰 방향이고요. 삶의 구석구석을 좀 챙긴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공약들,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각 시군구마다 또 거기에 적합한 공약들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역사상 가장 많은 공약이 발표되는 선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인터넷에서 제명인의 마을 치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윤 의원님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야당에서도 지금 발표한 뭐 심쿵 공약이라는 이름으로 발표되고 있는 공약들 예. 60개 넘죠? 예, 한 줄 공약 7개, 심쿵 공약 34개, 네. 그다음에 유튜브 쇼츠 생활 공약 24개, 국민 공약 4개, 그래서 총 69개입니다. 예. 뭐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여러 가지 내걸고 있고, 잘 아시는 대로 여성가족부 폐지 같은 거, 병사봉급 월 200만 원 이런 거는 아주 굉장히 처음에 반향이 막 불러일으켰고, 요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좀 단순하면서도 약간의 유머가 있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청년 보좌역들 2030들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고 만들어내고 하고 있는데, 의외로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서 저희들이 참 역시 2030의 그런 감각을 좀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방금 이렇게 좀 반응이 좋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으니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예. 공약들을 이제 양당 캠프에서 내놓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청년 표심을 어느 쪽에 잡느냐, 이게 굉장히 이제 큰 변수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청년 표심을 공략하는 공약들이다라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예. 청년층 피드백을 좀 많이 받고 계시는지요? 예, 피드백이 일단 보좌역들 통해서도 많이 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 보면은 다른 어떤 세대에 비해서 20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 격차도 상당히 벌어진 상황입니다. 전체 평균 대비 20대가 훨씬 더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고요. 네. 그리고 댓글이라든가 이런 데서 들려오는 그런 피드백들도 보면은 쇼츠 공약 같은 경우는 한 분께서 일상생활에서 사소하지만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는 공약이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사소한 것 같으면서도 불편한 걸 해결해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이 옛날 같지 않게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다라는 면에서 이제 공약도 좀 더 이렇게 작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거대한 구호 이런 것보다 작은 것들이 오히려 더 감동을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민주당에서도 청년층 피드백 어떻게 받고 계시는지요, 홍 의원님? 피드백은 여당, 야당이나 청년층에서 비슷할 것 같고요. 네. 저희들이 아마 어른들이 청년들의 불안한 삶, 그리고 내일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공약들이 더 가슴에 와 닿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도 많이 반성해서 소확행 공약을 좀 많이 내고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가 생활 정치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이 바뀐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대통령이 바뀜에 따라서 국민 모두의 삶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호가 나를 위해 이재명 이런 구호가 있었는데 네. 결국 나한테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가 이제 국민소득이 3만 불을 넘기면서 다양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슬로건 한두 개로 대통령을 뽑아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의 저변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거대한 계획이 나오다 보니까 나의 삶과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연결을 위해서라도 이런 저희들의 소확행 공약은 계속 낼 것이고요. 향후 정치가 또 이런 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네.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뭐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도 많아졌고, 그만큼 이제 대통령이 바뀌면 뭔가 내 일상에도 변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니즈가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생활 밀착형 공약이다, 국민 일상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점은 좋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표만 노린 포퓰리즘 공약 아니냐, 이런 비난도 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홍성국 의원님 답변해 주신다면요. 네, 저희 이재명 후보의 강점은 추진력과 공약 이행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소확행 공약으로 나온 것 중 상당수는 이미 성남시장 시절이나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일부 시행했던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옛날 현대그룹 정주영에 대해 너 해봤어? 뭐 이런 말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해본 공약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또 그것을 경험으로 삼아서 공약 이행률이 96%나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기에는 또 하나 예산이 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 공약들이 또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정치가 생활 속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나의 삶을 바뀌는 이런 정치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방향도 제시하면서 하나하나 바뀌는 것을 너무 포퓰리즘이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윤 의원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글쎄, 저도 비슷합니다. 예, 맞춤형이라는 개념이 결국은 그 피드백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를 받아들이는 국민 그 참여하는 형태로 해서 저희들이 4개를 발표한 게 있는데, 그거는 직접 제안자들이 그 모셔갖고 후보 앞에서 직접 발표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의 견해를 이렇게 잘 경청하면서 그 공약으로 반영한 이런 것들은 뭐 포퓰리즘이라기보다는 맞춤형이고 국민들의 그 뜻을 받드는 그런 형태의 공약이니까 이렇게 그냥 뭐 돈만 뿌리는 식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하고, 또 하나는 뭐 예를 들어서 쇼츠 공약에서 만 나이를 통일해서 우리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글로벌한 나이로 가자, 이런 거는 뭐 돈이 안 들거든요, 거의.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글로벌 시대에 맞는 그런 그 제도나 혹은 관행을 좀 개선하는 거, 이런 거는 뭐 포퓰리즘이라고 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런 그 공약들이 가진 특성을 잘 살리면 그런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생활 밀착형 공약들을 저희가 좀 오늘 몇 개 꼽아서 여쭤볼 텐데요. 일단 비슷한 부분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부분입니다. 요즘 뭐 전기차 뭐 길에서도 많이 볼 수 있고 예전과 다르게 전기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홍 의원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전기차 보조금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건가요? 현재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사실 보조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고 전체 총액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아리백 하려고 하면은 전기차 보급을 비약적으로 늘려야 됩니다. 2030년에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위해서는 362만 대의 전기차가 보급돼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걸 안 했을 때 수출이 거의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탄소 국경세 이런 것들 때문에. 네. 그리고 자동차 산업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고 종사자들도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도 육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산업을 육성한다는 그런 측면, 그리고 수요자들도 차를 이용하면서 지구 환경을 보존한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전기차 이 보급의 그 보조금을 더 늘리고 과감하게 확대하는 것은 이건 포퓰리즘이 아니라 우리가 꼭 가야 할 거니까 오히려 보조금을 더 늘려서
우리 자동차 산업도 더 발전을 시키고 또 아리백에 한국이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덧붙여서 충전소가 문제거든요. 사실은 전기차도 네. 전기차지만 충전소 부족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충전소도 본인 집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일반 주유소에서 가솔린 차하고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대규모로 또 늘리기 위한 보관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뭐 충전소 얘기도 해 주셨습니다만 이 윤석열 후보의 전기차 관련 대표 공약을 꼽자면 전기차 충전 요금을 5년간 동결하겠다. 이 내용 맞죠? 예, 맞습니다. 그 예. 쇼츠 공약인데요. 쇼츠 공약 중에서 제일 높은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78만 회 정도 됩니다. 그만큼 국민들께서 이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지금 보니까 100kW 충전하는데 전 총액이 한 3만 원 정도. 근데 지금 이게 계속 이제 할인율이 줄어들어가지고 자꾸 올라가서 4만 원까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3만 원대에서 5년간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전기차의 그런 보급이나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편을 줄여드리는 부분, 그다음에 기존 주유소와 LPG 충전소를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거점으로 만드는 부분. 그래서 장소들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요금은 동결을 통해서 이런 그 신재생 포함한 이런 그 에너지의 전환 시대에 맞게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군복무 장병들에 대한 복지 여건 확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윤 의원님께 이번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군 격오지의 원격 진료를 확대한다는 공약.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심쿵 11번 공약입니다. 이동형 원격 진료인데요. 지금 이제 응급 환자가 먼 데서 발생을 했을 때 그 파견이 돼가지고 이걸 이동을 하는데 그걸 실시간으로 계속 말하자면 중계하는 형태로 이거를 보도록 해서 의료진이 본부에서 보면서 이 부분을 계속 진료에 가깝게 계속 지시를 내려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혹시 장병들께서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우리 군인들 장병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만드는 이게 심쿵 11번에 있는 이동형 원격 진료 공약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은 군 복무 중 상해보험 제도를 확대하겠다.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글쎄요, 우리나라가 이제 군복무 기간 중에 정상적인 의료 혜택을 못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굉장히 피해자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가장 걱정이 크시죠. 그리고 휴가 나와서 또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신데요. 네. 그래서 군에서 다치거나 또 어떤 사망을 하게 되고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시장 시절부터 군복무 상해보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군 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 가입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인데요. 2021년 10월, 작년 10월까지 총 4,380여 명의 경기도 청년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해보니까 이게 보험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군에 보내면서 또 우리 부모들의 마음 그리고 우리 국군 장병들을 또 우리가 건강하게 할 수 있고 어떤 희생에 대한 합당과 대우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는 이 제도를 전국으로 시행하려고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동산 문제도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뭐 굵직한 부동산 관련 공약들은 저희가 이 코너를 처음 시작할 때 두 의원께 먼저 좀 여쭤보고 의견을 들었고요. 오늘은 좀 약간 생활 밀착형으로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공약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이재명 후보 공약 중에는 깡통 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확대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만든 것이 깡통정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입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라든가 이런 식의 어떤 반사회적인 범죄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의 관행의 투명성 지수로 보면은 동남아시아보다 낮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특히나 전세를 통해서 하게 되면 가장 어려우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예. 전세가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이런 분들이 혹시라도 깡통 전세와 관련된 또 전세의 어떤 를 들어가면서 누구한테 상담받을 때도 없거든요. 그래서 주택보증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뭐 이런 형사 고발도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서 이 전세 시장 전체의 어떤 거래 관행을 투명하게 만들려는 그리고 전세를 갖고 사기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강한 의지다. 이런 전세 사기를 근절하고자 하는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 발급이 비교적 손쉬워진다라는 윤석열 후보의 공약도 있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심쿵 공약 7번 공약입니다. 그 주민등록 등초본 이런 거는 무료로 온라인으로 되는데 등기부 등본은 열람하는데 700원, 발급하는데 1,000원 수수료를 받아가지고요. 네. 이게 작년 2020년 기준으로 열람 발급 금액이 866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그 때문에 화가 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거를 또 그 온라인으로 무료 발급도 다른 걸 해주면서 이건 안 해주고 있고 866억씩이나 걷고 있고 그래서 지금 2017년 2,187만 건이었는데 지금은 열람 발급 그 건수가 1억 1,685만 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전면 무료화해서 이거를 좀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게 만드는 기분이 안 좋으신데 그나마 이런 거라도 좀 무료로 해드려가지고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게 하려는 생각으로 심쿵 공약 7번으로 온라인 부동산 열람과 발급 수수료 없음으로 면제로 이 공약을 내게 되었습니다. 예. 자, 이 생활 밀착형 공약들 가운데서 주로 이제 경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두 의원께 좀 여쭤봤고, 자, 이 생활 밀착형 공약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뭐 다양한 계층과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것, 그리고 특정 공약들이 좀 화제가 되고 이른바 히트를 치는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끝으로 좀 이 특이한 끝으로 좀 이 우리 공약 중에 좀 생활 밀착형 공약 중에 좀 더 소개하고 싶은 공약들이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또 여쭤볼 건데요. 이번에는 먼저 윤 의원님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죠. 예. 특이한 심쿵 약속 어떤 거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예, 쇼츠 공약 22번을 좀 소개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최종 면접자 자율 피드백 의무화입니다. 네. 그 면접을 하시고 나서 떨어지셨을 때 떨어지는데 왜 떨어졌는지 그 자기가 뭐가 부족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떨어진 것만 나오니까. 예. 그래서 지금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이네 1,577명 자체 조사에서 구직자 83.3%가 탈락 사유 피드백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쇼츠 공약 22번으로 낸 거는 요청을 하시면 왜 그 떨어졌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정확하게 면접자에게 설명드리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뭐가 부족했고 객관적으로 뭐가 어떤 이런 부분을 좀 들음으로 해서 다시 다른 면접 때는 보완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왜 떨어졌는지 좀 속 시원하게 설명을 들음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쇼츠 공약 22번으로 넣고 소개해드리고 싶은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근데 기업들의 자율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 맡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건? 가이드라인을 드리는 거죠. 뭐 죽어도 네.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거지만 네. 그러나 저희들이 이런 가이드라인을 드렸을 때 이런 기업들이 그래 이런 것도 좀 우리 기업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은 네. 왜 떨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이미지도 좋아지고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좀 도입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도 꼭 이제 소개하고 싶은 소확행 공약 있으시다면요. 짧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예. 우리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약 1,000만 명 정도로 보는데요. 반려동물이 아플 때 그 수의과 병원 가게 되면은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비싸거든요. 비싸죠. 예. 그래서 표준 수가제를 좀 도입해서 부담을 줄이는 것과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 보면은 주인공이 이제 신분증을 도용해서 이제 그 가게 가서
주류나 이런 것들을 사게 되는데요.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주류를 구매하게 되면은 판매업자한테 영업정지라든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처벌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 14세인 촉법소년 상한을 낮춰서 청소년의 발달 정도나 사회적 인지적 수준으로 좀 낮추게 되게 되면 소상공인들이 모르고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소상공인들도 이런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 이태원 클라스법 그리고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 등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생활 밀착형 경제 공약들 살펴봤습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